지난 20일 오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변호인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사법기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고통을 버텨온 피해자. 그러나 그녀는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속됐으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내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지금 현재 도안에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을 적어도 4번 이상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그냥 간과했다. 그녀는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 이태영 기자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어쩌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법 체계의 허점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2년 넘게 전두환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수도 없이 도움을 요청했던 피해자가 대체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건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신당역. 역사 안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붙이며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신당역 지하철을 탔는데 문득 이곳이 그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지하철을 타자마자 들면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 입구 쪽으로 걸어간 뒤 안쪽 상황을 확인하는 듯 잠시 멈춰서더니 이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이 울렸고 그 비상벨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잠시 후 근무 중인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이 남성은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채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전 직장 동료 31세의 전주환. 숨진 피해자와는 입사 동기였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문자와 전화로 교제를 강요했고 불법 촬영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전주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거 하루에 한두 번씩 봤지. 하루에 한두 번씩 앞에 지나다녔어? 네, 하루에 내려갈 때마다 그 술을 사가지고 왔어. 혼자 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웃고 가면서. 이웃 주민들은 그가 술을 자주 마시고 늘 혼자 있었다는 것 외에는 조용한 청년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얌전하게만 봤는데 특별히 뭐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나요? 여기서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 더 당황했지. 그냥 인사 정도만 이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네.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이번 사건 보니까 겁나네요. 이웃 주민들에게 평범한 청년으로만 보였다는 전주환.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스토킹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의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행적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전에 미리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준비를 했던 물건들 중에 장갑과 무슨 샤워 캡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지 예견을 해서 준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를 말로 설득을 할 생각 같았으면은 샤워 캡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전주환. 전주환은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주거지와 근무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피해자의 고소로 직장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
그런데 어떻게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알았을까? 이름 4번, 그다음 직무가 뭔지, 직급이 뭔지, 그다음 이제 근무조가 뭔지.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직원끼리도 상황을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고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위행제자까지 이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게끔 한 게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직원이니까 검색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직위행제자까지 이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나. 수사 결과 피의자 전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음란물 유포 등 2건의 전과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전주환은 현 시스템하에서 전과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체험할 때 지금 지자체에다가 결격 사유 조회를 하는데요. 전주환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 받은 내용인데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정 항목에 대해서만 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범죄 사실은 조회가 안 되어서 저희도 알지 못한 거고요.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 법원에 2달치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번 범행 뒤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전주환. 보복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례 고소에도 전주환은 왜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 경찰은 첫 번째 고소 당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왜 영장을 기각한 걸까? 법원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의에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는 공기업 직원이란 전주환의 신분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듯한 직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걸 꼭 구속까지 필요하겠느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기각률은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약간 스토킹 범죄 특수성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영장 단계든 수단계에서든 지금까지 벌어진 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요? 뭐 얘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판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구속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피해자 유족은 피의자 전주환이 구속만 됐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며 분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9년형을 때릴 정도면 중범죄 아닙니까? 검찰은 9년을 때렸는데 법원에서 기각시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 아니에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일반적인 맨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4개월 뒤 이뤄진 피해자의 2번째 고소. 이번엔 경찰이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월 피해자가 추가 신고 이후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확인 작업을 거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2차 고소 당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들 대부분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물리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얘기 물속을 알아서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거보지 않으면 뭐 사람 속을 알겠어요. 저는 뭐 범죄를 저질렀지 이게 얼굴 보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9년이라는 거는 일반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범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중범죄인을 서울 신분을 유지시켰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 사람들을 좀 중점 관리를 했었어야죠. 어떻게 그런 거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풀어놓는
그런 판사가 어딨어요. 식구 같으면 그러겠어요?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스토킹 범죄를 대하는 사법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수사기관,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검사가 9년을 구형했잖아요.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는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이라는 점을 몰랐을까? 보복의 염려가 있으면 당해 경찰서, 관할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피해자를 보호 안 했죠? 지금 현재도 안에서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을 적어도 4번 이상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그냥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법원, 수사를 하는 경찰,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 그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내가 맡고 있는 그냥 원오브댐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안 들여다봤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번이나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은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스토킹 처벌법이 제대로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 국가의 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공무원인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40대 여성 김 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중교통을 못 타요. 왜냐면 이제 비슷한 사람 만나면 이게 막 이렇게 얼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 이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는 김 씨.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받았거든요. 아직도 정신과 약 먹고 비슷한 차종이나 체형이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먹으면은 그때 그 불안한 감정들이 계속 생겨나요? 네, 그리고 막 생각에 꼬리를 물는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부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 사건 나고 나서는 제 목숨이 제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이 시작된 건 그녀가 이별을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자고 했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자꾸 만나자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으로 찾아오거나 점점점 과격해지는 거였죠. 몇 달 동안 문자를 보내왔다는 가해 남성. 하루 500통이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폭행을 일삼던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를 유인해 집안에 감금까지 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방 안으로 거실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너가 사귄다고 약속할 때까지 못 나간다 하고 감금하면서 저는 그래도 싫다고 하니까 이제 가독칼 꺼내서 자해하더라고요.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김 씨는 안심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진술하러 갔을 때 이제 판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이 다 끝나면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랑 다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안심이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접근 금지 의미 없으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거 진행하시라고.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 조치와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경우 서면 경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4단계로 이뤄지는 잠정 조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이뤄지는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바로 앞에서 이제 남자가 작정하고서 진짜 해하려고 작정하고 달려오면 100m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언제적 접근금지 100m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처벌법에 겨우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실제로 행위 자체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좀 약간 미약한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하는 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경찰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냥 저기 50m 앞에 저 사람이 서 있다는 걸로 현행 법률 측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계속 분리시키거나 중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책의 법적인 공평성에 비출 때 적합한 처벌량이 없는 거죠.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은 고작 벌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 김 씨는 그 남성이 주소를 알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2년째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언젠가는 저 사람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 스토킹 처벌법에 허점은 또 있습니다.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새벽 1시, 한 남성이 헤드폰을 쓴 채 휴대전화를 현관문 쪽으로 들이댑니다. 약 5분 동안 듣다 자리를 뜨는 남성. 이 남성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도대체 뭐라는 걸까? 집에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지금 불안해서 정신과 약 없이는 지금 잠도 못 자고요. 심장이 너무 두근 거예요. 지금 안정제까지 먹고 있어요. 박 씨는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접근 금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옆집이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웃집 주민인데 접근 금지나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럼? 진짜 이거는 선례도 없고 여기 옆에 있는 집이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옆집인데 이분이야말로 지금 집에도 지금 못 들어가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뭐 그럼 임시시설 가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이제로서는. 그 잠정조치 1, 2, 3호가 얼마나 웃긴가 하면 서면으로 경고해요. 야, 너 스토크하지 마. 너 100m 접근하면 안 돼. 너 문자 보내지 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집착이 있는 옵세션이 있는 그 사람에게 야, 문자 보내지 마. 그러면 문자 안 보내고 딴 걸로 안 할까요? 서면 경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박 씨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격리돼야 하는 경찰의 조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격리를 하는 주체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피해자인 저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하고 저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제가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현실인 것 같고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조치도 옆집에 사는 가해자 앞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계속해 쫓아다니거나 그리고 뭐 전화하거나 집 앞에 찾아오거나 이것만으로 처벌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처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자체만의 처벌 규정, 그다음에 양형 이게 아직까지 축적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게 구속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구속이 안 되고 이게 아직까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이후 올해 7월까지 112에 신고된 사건은 16,571건. 이 가운데 1%인 161건만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취재진은 이 가운데 1심 판결문 20건을 입수해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5건이 공소기각, 그 외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만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겪은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가벼운 처벌로 금세 뭐 풀려나거나 했을 때는 그 후에 들어오는 좀 보복이 두려울 수 있거든요. 반성문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 반성문은 누가 봤으며 누가 그 반성을 진정으로 받아주고 누가 용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벌을 위한 처벌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기징역도 무겁다고 계속 항소하는 거는 사실 유족들을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진정한 반성인지 정말 그건 조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솜방망이 판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가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형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고 있는 거는 이 사건들이 또 다시 법정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내에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있으니까요. 재범을 하게 되면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수용된다는 걸 알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스토킹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전혀 제재가 되지 않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범죄 전력이 생성되었어. 범죄 전력이 생겼어라고 생각하고 그 선고가 이루어지자마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가요. 판결문에 적시된 또 다른 가해자들의 양형 이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서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오히려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 반의사 불벌죄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신고한 너 때문이다라는 게 결국 고소인의 의지만 취하하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위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2차 가해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보복성 어떤 앙심을 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제도의 문제예요. 합의가 되더라도 그 합의가 진정한 용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합의는 용서가 결여되어 있는 합의는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지금은 못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메꿔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취재를 마칠 무렵 2년 전 스토킹 범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구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저한테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잡힐 편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거든요. 현재 가해자는 출소한 상태. 그녀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2년이 벌써 지나서 그 사람 출소를 했고 동네 자체를 옮겼지만 검색해보면 이제 쉽게 나오니까 찾아오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매일매일 사실은 불안감에 떨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나타나면 또 이사를 근데 어디를 가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사실 안전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허술한 법과 제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스토킹 피해자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 신당 역사에서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게 곧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해자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그래야 끝날 것 같아요.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인데 남녀 사이의 단순 치적 문제로 보는 인식이 많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검경협의체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법원을 비롯한 국가사법수사기관의 각성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